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북관계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서리빨 치는 보복을 다짐하는 등 파탄 상태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특별히 모셔서 한반도 정세를 진단을 하고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야당이 집권하면은 통일부 장관감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권에서도 6.15 선언 등에 깊숙이 개입하셨고 2007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는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종편과 공중파에서 북한 관련 패널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얼굴이 아주 익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서울 송파병에 출마를 하셨습니다만 아깝게 석패를 하셨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15 선언 20주년인데요.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를 보면 한때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6.15 이전 도돌이표 되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6.15 선언 20년을 그냥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마침 오늘이 6.15 20주년이기도 하고 대통령도 뭐 일단 입장을 냈고 여권에서도 뭐 행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도 6.15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의 감격,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평양을 또 직접 가셔서 특별수로 가가지고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 뒤로 20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저는 6.15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6.15의 실효성, 그러니까 효력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북 간에는 화해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게 정당한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북쪽의 지금 태도나 조건이 되어 있느냐. 지난 2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해봤지만 이제 와서는 특히 북한이 2017년에 핵 무력을 공식적으로 가진 것으로 선언을 했죠.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6.15 방식으로의 이런 교류와 협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15의 정신은 유효하지만 6.15의 효력은 이제는 많이 반감됐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신은 뭐 남북 간 평화로운 교류 협력 관계 그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한 것 하나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맞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 북한이 몰래 핵을 개발하면서 그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데 그게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유화 정책 우리가 흔히 뭐 눈치 보기 외교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좀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지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일 김여정의 대남 담화를 계기로 해서 연일 지금 대남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북한의 속내가 뭐냐 하는 아마 우리 시청자들 아니 왜 뜬금없이 김여정이가 나서갖고 그동안 멀쩡하니 가만히 있다가 왜 저러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김여정의 이제 대북 전단 관련 담화가 나오고 거의 매일 뭐 돌아가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결국은 이제 연락사무소 중단까지 지금 선언을 실천을 했고요. 지금 뭐 군사적 도발까지도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게 전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슈를 그 문제 삼아서 하는 게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난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단 이게 더 이상 합의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깨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이가 대미 협상 전략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대미 협상에 필요한 남한의 어떤 효용성, 남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는 남쪽에 대해서 계속 비난과 비판적인 발언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많이 나왔던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소다리가 그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욕설과 조롱과 모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맥락 속에서 이번에 전단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관계를 좀 중단시킨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관계에서 갑자기 김여정이 얘기 나와서 전단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이끌고 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대응도 그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단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중단시킨 게 아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그 전단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단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효용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쓸모가 더 이상 없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 전략적 결심을 하는 데서 전단은 아주 좋은 빌미가 됐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전단은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판을 좀 흔들어야겠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탁 만들어가고 접근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뭐 삐라 그 살포 금지법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다 뭐 그 관련 단체들을 해산을 시키고 경찰에 고발하면은 저쪽에서 좀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수그러들겠거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면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 조건이 올바른 진단입니다. 왜 저럴까? 그러니까 뭐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나오는데 그럼 진단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전단 가지고 저렇게 김여정이 화났으니까 김여정 화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서둘러서 전단 못하게 할게, 입법할게, 뭐 수사 고발할게. 이게 이제 진단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은 빌미의 소재거리였고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믿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남북관계를 중단시킬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북한의 그런 내부의 전략적 변화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전략적 변화에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적 결심에 우리는 그 전략적 결심의 꼬투리가 된 전단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빌미에 그냥 집중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진단이 잘못돼서 지금 처방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잘하려면은 지금 청와대 같은 NSC 국가안보실이 그게 좀 우리 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뭐 1차장, 2차장 다 이 대북 전문가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안에 어쨌든 그쪽에서 판단들이 너무 단세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뭐 자기들의 체제 안정이라든가 뭐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 문재인 그렇게 약속 많이 했는데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또 뭐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유엔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미국을 달래서 뭔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너라도 남한이라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뭘 좀 해봐. 그걸 지금 기대했던 건데 안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진. 왜 이 시점에 나왔어요? 그동안에도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선 우리 박사님 진단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진단을 하시고 계셔서. 저도 옛날에 평양도 몇 번 가보고 예. 그래도 언론사에서 북한 부장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전문성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신 청와대 NSC나 안보실에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도 맞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 하나 덧붙이면 청와대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 참모들이 올바른 그 자료나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결심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요 뭐든 그 대통령이 백날 옳은 자료 가져오고 옳은 그 정세 분석을 가져와도 야 이거 아니야 하면 그게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 저기 오랫동안 언론 생활 아시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런 방향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지 거기에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이럴 있습니까? 사람이 공직사회에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외고집 그리고 그 외눈박이 북한에 대한 짝사랑 그리고 이제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는 이런 어떤 주관적 기대 유시풀 싱킹이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청와대 전반의 분위기를 장악하면 사실은 참모들이 할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왜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때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냐. 그 김여정의 담화에 보면 이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기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이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른바 이제 평창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문재인이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문재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2018년 이후에 이제 평화라는 게 조금 이제 도래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김여정한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럼 김여정이 돌아가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특사가 정의용 특사가 가서 그렇죠. 트럼프한테 만나서 이야기하고, 트럼프도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남을 주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 여자를 선을 보게 해서 소개팅을 해주는 건 좋아. 근데 주선을 할 때 지나치게 상대방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가서는 트럼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김정은한테 가서는 김정은 듣기 좋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만 잘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해줬을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소개팅까지는 가능하지만 소개팅이 끝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선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전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도 바로 친서 보내고 바로 전화하고 트럼프도 바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듣던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이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거고요. 트럼프도 그 점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와서 정의용이랑 마찬가지죠. 문재인한테 그럼요. 들은 얘기가 다른 김정은 얘기죠. 만나보니까 전혀 아니네. 아니죠. 생판이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직한 성격이라고 하고 이제 물론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 많은 나머지 대통령이라면 트럼프에게는 쓴소리, 김정은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정확히 워닝을 해줘야 되고 김정은한테도 트럼프 이런 사람이니까 너 쉽지 않다. 너 비핵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은 제 추측에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한미 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미 남북 관계는 뭐 이제 북한이라는 이 정치 체제는 뭐 규범이나 무슨 품격이나 A를 갖추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거짓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약속했던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막 막말 쏟아내는 게 뭐냐면 화풀이 대리만족형입니다. 그 트럼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트럼프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무섭잖아요. 무섭죠. 무섭고 겁나고 또 진짜 그거는 화내면은 그렇죠.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완전히 또 판을 깨기는 아직 부담스러운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애매한 게 그 뭡니까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화풀이 격으로 그냥 저 한강에서 밥 먹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고 트럼프한테 할 말을 못하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한테 쏟아 붓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걸 정확히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판단을 하면 전략적 판단과 정세 인식 속에서 이제는 지난 2년 동안의 한반도 화해 프로세스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럼 여기서 완전히 국면을 전환해서 새롭게 할 게 뭐가 있는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면 이제는 판을 껴고 나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저 6.15 정신, 그저 판문점선언, 그저 9.19 군사분야 합의, 이제 북한은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뭐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했다고는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죠. 뭔가 좀 잘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좀 뻥튀기랄까 그런 걸 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선의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뭐 이렇게 진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저렇게까지 욕을 해대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뭔가 뒤에 마쿠에서 도보다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약속을 딱 해가지고 발목이 꽉 잡힌 것인지 아니면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고 국가의 품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도 요사스럽게 떠들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욕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긴 한데요. 뭐 도보다리 밀담이나 뭐 평양에 가서 또 뭔 얘기 했을 거 약점 아닙니까? 잡힌 거나 뭐 정상 간의 대화라는 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거나 뭐 약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는 제가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런 좀 야당 대표일 때는 강직함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직함은 조금 종이 한 장 차이가 고집이거든요. 오기거든요. 아주 고집은 센 것 같아요.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일 때 얼마나 강직한 네. 원칙 있는 정치인, 소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았을 때 이게 고집이 불통이 되고 결국은 오기가 돼서 파탄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 인식의 고집이 지금 이런 식의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은 뭐냐면 북한을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언젠가는 내 본심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나 조금 가능한 일이지 국가와 국가 또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지금 70년 넘게 이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북쪽의 지도자한테 그렇게 선의만으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환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여정이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대남 뭐 전략이랄까 이런 걸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군사 대응까지도 지금 충분히 지금 예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참모부에 대해서 대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불령권을 다 주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북한이 한 번 더 판을 흔들기로 나름대로 오랜 연구 끝에 하노이 노딜 이후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한다면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도발을 할 건지 군사적 도발이든 아니면 한다면 어떤 정도 수위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 좀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또 어디 점령해 버리는 거 아니야? 뭐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에 이제 대적 행동의 권한을 넘기겠다 예고를 해놓은 거니까요. 근데 그 인민군 총참모부라는 거 명시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향후 예상되는 도발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지난번 김여정이 첫 담화 나왔을 때 대북 전단 첫 담화 나왔을 때 세 가지를 그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공동연락사무소를 끝내겠다. 개성공단을 철폐하겠다. 9.19 군사분야 합의를 내가 파기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예시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실천을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이제 뭐 끝내버렸죠. 그리고 두 가지가 남았죠.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완전 철수가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인민군 총참모부한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개성공단은 사실은 뭐 북한의 개성공단을 지도하는 공업 지도 총국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지도 총국 이쪽에서 할 일인지 총참모부 할 일은 아니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도 총참모부의 직접 영역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보다 수준이 상위의 어떤 정치적 영역이고 군사 분야에 대한 그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당 중앙에서 할 일이지 총참모부라는 것은 우리로 지금 합참이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지시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대충 예를 드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뭐 SLBM을 또 쏠 것이다, 뭐 ICBM을 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민군 총참모부 역할은 아닙니다. 인민군 총참모부에 있는 게 아니라 ICBM이나 SLBM 같은 이런 전략 핵무기를 새로 실험하고 발사하는 것은 당 중앙군사위에 직접 지시를 받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총참모부라고 하는 실제의 군대 작전이 가능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도발의 교전밖에 없어요. 아니 뭐 서해안에서 그렇죠. 해안포를 쏜다든가 DMZ에서 그렇죠. 포를 발사를 그거죠. 한다든가 그거죠. 가장 지금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또 뭐 참모부가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요 자기들이 쓰레기 무슨 똥개라고 하는 사람들 암살도 할 수 있잖아요. 전에 이한영이도 한 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민군 총참모부에게 넘기겠다라고 했던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우리 이미 연평무독 사격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도발이나 총격, 포격 뭐 이런 것들을 NLL 뭐 그런 거 무시하고 막 그렇죠. NLL 내려온 것도 그 도발이니까요. 네. 뭐 이런 정도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실제로 그런 도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굉장히 격화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SLBM 발사나 ICBM 발사는 일단 전략 핵무기를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발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지만 한반도의 군사적인 충돌이 직접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총참모부가 그런 서해상에서라든지 군사분계선에서의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직접 해버리면 우리의 대응력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발이 있으면은 뒷심이 물러가지고 거기에 뭐 옛날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처럼 원점을 타격해갖고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지금 태도가 아니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인민군 총참모부에게 대적 행동의 다음 단계를 넘기겠다.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는데 지시했으면 참모부는 뭔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시가 내려졌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SC가 심야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NSC가 심야회의 했다. 그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그래서 나와서 무슨 발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완전 침묵 발표가 갖고 A 주시하겠다. 상황을 A 주시하겠다.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일단 우리랑 정전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주적 아닙니까? 주적의 이 김여정이라는 2인자가 총참모부에게 군사적 행동을 지시한 걸 공언했는데 NSC가 모여가지고 정상적이라면 그 회의 이후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군사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즉각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원점을 타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원칙을 단호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난 이게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북권인데 북한을 그저 선한 대상으로, 북한을 그저 내가 마음이 통하면 나를 이해할 줄 아는 연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북한은 우리의 군사적인 주적이고 북한이 우리를 얼마든지 전쟁 상대로 교전을 할 수 있는 무력의 상대방이거든요. 이걸 왜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여정이가 설치고 있는데 김여정이가 북한의 2인자로 확실히 위치를 굳히고 말하자면 후계자 지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겁니까? 요새 뭐 당 중앙이라는 말은 후계자 외에는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이 김여정이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자아 비판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성과를 못했으니까 무슨 총화인가 하고 나서 담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남 정책에 대한 총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그 이후 나온 거 보고 그러는지 문정인 특보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그런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그런 이벤트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문제입니까? 우선 김여정이 일단 당 중앙이 제1부부장으로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부서 제1부부장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이제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부의 제1부부장이냐 이게 수수께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통전부장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검 처리가 통전부장으로 담화를 냈고 그 다음에 뭐 외교부 장관 따로 있고 외무성관부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남 사업과 대외 사업을 관장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급으로 김영철이가 또 있어요. 예. 이게 옛날 당 비서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 부부장이 제1부부장이 그 수수께끼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그 전망이 가능합니다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면 사실 예전에 조직지도부는 당 안의 당이거든요. 당 위의 당이고. 그래서 조직지도부장이면 사실은 예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겸임한 적도 있어요. 그 공석으로 놓고 겸임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그 다음에 또 70년대로 그렇게 보면 김일성이 당시 주석일 때 김일성 동생, 실제 동생 김영주라는 사람을 조직지도부장 시킵니다. 그래서 그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70년대 이유락 여기 중정부장이 북에 올라갔을 때 7.4 공동성명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주역이 이제 김영주였지 않습니까? 1972년이죠. 그래서 공동성명에 사인한 주자도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수령의 혈육이면서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조직부장의 그 권한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1부부장이면 사실 이제 김정은이 겸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뭐 나중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가 짜여지는 데는 북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자기들 스스로의 이제 후계 체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후계자론에 따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령이 살아있을 때 후계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도 한 30년 차이 나고 그렇죠. 김정일과 김정은도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김여정으로 가는 건 맞진 않아요.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더라도 지난번에 신변 이상설로 예, 몸이 예. 아프다니까 그렇죠. 그것도 긴급 상황 그렇죠. 그런 돌발 상황을 예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갔던 기존의 패턴에 따라 보면 김여정으로 가는 걸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1일 동안 6.55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네 안 했네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사단은 있었던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30년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 김정은의 자식은 크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부에 저는 워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체제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유고 상황에 대비해서 과도체제로 그래도 유일한 백두여력인 김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과도 단계의 후계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면에 내세우고 직함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2인자로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지금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왕의 세자가 어리지만 세자 등장 예전에 수정청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유고 상태 죽던 아니면 뭐 식물인가에 못했을 때 그때 대비 그게 실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여정의 수정청정을 시스템으로 좀 완비해내는 그 준비 작업인 것 같아요.